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품질 설문조사. 2. 마하 1.48 모터가 이륙합니다. 3. KF-21의 인공지능 기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우리의 KF-21 보라매가 연속해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자 세계 각국에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세계 군사정보 커뮤니티에서는 KF-21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에 관한 이야기가 연일 화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엔진 자체 개발과 부품 국산화에 대해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응에 미국의 군사 매체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군사 전문가들을 상대로 현재 개발 중인 전투기 중에 미래 전력의 불균형을 가져올 만한 차세대 전투기를 주제로 순위 조사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와 화제입니다. 전투기의 자체 성능과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항전, 장비 등 구체적인 세부 등급을 나누어 각종 순위를 종합한 결과 당당히 KF-21이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쟁 후보들이 중국의 J-35, 터키의 TFX, 인도네시아의 I-22 등으로 빈약한 후보들이었습니다. 사실 비교 대상들이 F-35나 Su-57, 라팔 등과 같은 대상들이 없어서 아쉬운 조사라고 평가되는데요. 아무튼 해외 군 전문가들이 KF-21 보라매에게 가장 많은 점수를 부여하게 된 이유로는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은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 속도가 빠르며 성공 여부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신뢰감과 기대치가 높다는 점입니다. 터키의 TFX 같은 경우 영국의 배사와 롤스로이스의 기술 협력을 받아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개발 진행 속도가 KF-21 보라매와 비교한다면 상당히 더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개한 TFX는 배선이나 유압 관로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비슷한 개발 시기에 KF-21은 독자적인 기술로 내부 장비까지 설계가 완료되어 제작하던 모습과 비교해봤을 땐 상당히 느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감이 높다는 점은 중국과 비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J-35를 비밀리에 개발하여 깜짝 공개하였지만 F-35와 비슷한 외형으로 짝퉁 취급을 받았었죠. 이에 엔진 등 핵심 기술 확보 여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을 만큼 전투기 성능 자체가 비교 불가라 판단했나 봅니다. 이 밖에도 항전 장비 및 기술 확보 분야는 KF-21 보라매가 압도적 우세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은 협력이 아닌 독자적인 개발이 엄청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KF-21 보라매의 국산 엔진뿐만 아니라 국산 미사일 및 높은 비율의 부품 국산화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 보라매의 개발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방사청은 국내 기술로 영상을 융합한 데이터 기술을 전략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술은 다중 임무 체계에서 수집한 표적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새롭게 결합하여 임무 판단 능력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최근에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군사 강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찰 능력을 미국에만 의존하고 있었으며 지난 수십 년간 그래왔는데요. 그에 비해 일본은 관련 기술 개발에 성공해 미국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지금까지 독자적인 감시 정찰 자산을 운용 중이며 자체적인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인공지능과 정찰 자산에서 수집한 정보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능력까지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차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앞서고 있을 만큼 우수한 정보 수집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일본과 미국이 수집하는 정보를 받아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정보전에서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으며 국방부는 일본과 미국에 대한 정보 의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 왔었으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감시 정보를 바탕으로 분리했던 상황을 유리하게 역전한 것을 보면 현대전에서 정찰 영상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가공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분석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퓨전 기술이 확보되어야 했으며 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총 700억 원을 투자하여 데이터 표준 기본형을 개발해 전략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적을 파악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표전, 타격 작전 지원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술 능력은 이제 막걸음말을 뗀 수준이라서 만족하기에는 이른 수준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제공한 대북 정보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핵심 정보들을 더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으며 일찍부터 한국보다 정보전에 많은 투자를 감행한 일본과 정보 교류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앞으로
데이터 퓨전 기술 능력을 더욱 발전시킨다면 기술면에서 나란히 설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운영 중인 고성능 군사 위성의 화상도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여 엄청난 핵심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데이터 퓨전 기술에서는 경쟁국들을 앞서기 때문에 전 세계 정보전에서 많은 격차를 만들고 있어서입니다. 이번 국산화된 데이터 퓨전 기술은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추가해 신속하고 빠르게 원하는 적 정보를 추출해 다양한 아군 무기 체계에 전파하는 것까지 결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형 전술 데이터 링크와 결합해 대용량 정보를 실시간 전송할 수 있어서 변화되는 전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듯 필요한 전력을 투입할 수 있어 앞으로 우리 군 전력 자산에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추후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수할 경우를 대비해 독자적 군사작전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소수 국가만이 개발에 성공한 타겟팅 포드를 자체 기술로 국산 타겟팅 포드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첨단 타겟팅 포드는 지상을 정밀하게 탐색하는 장치로 이용되고 있지만 차후 공중전에서도 레이더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탐지 체계입니다. 이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핵심 장비 중의 하나였으며 타겟팅 포드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모두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타겟팅 포드 통합 시험장까지 구축하는 데 수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현재 고성능 타겟팅 포드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정도로 러시아조차도 제대로 된 첨단 타겟팅 포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술은 아군 레이저가 목표에 맞고 공중으로 반사되는 미약한 신호를 파악해야 해서 최첨단의 레이더 탐색 장치가 필요하며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전투기에서 레이저 빛을 파악하는 것은 고도의 군사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아군이 지시하는 레이저에는 특수한 신호가 삽입되어 이를 수신하고 해독하는데도 상당한 개발 난이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타겟팅 포드로 하늘에서 움직이는 적 전투기를 파악할 수 있는 대공표적 추적 기술까지 동시에 적용되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는 레이더를 이용한 전투기 추적이 아니라서 전파를 이용하지 않고도 수십 킬로미터 밖에 있는 적 전투기를 추적할 수 있어서 은밀하게 기동하는 적 스텔스 전투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발 성공은 대한민국의 전략 자산 기술로 자체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발전으로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확보한 기술, 군사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 보람의 개발에 완벽하게 성공한다면 여러 가지의 다양한 기술 확보로 다른 무기와의 연계가 더욱 쉬워질 거라 예상됩니다. 누가 한국 무기가 스사구려라고 했어. 빚은 내서라도 K무기 구입하자는 외국인들, 연일 한국의 무기들에 대한 내용이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다. 뭐 그만큼 한국의 무기가 좋으니 구매하겠지만 아무래도 아직은 저렴한 가격이라는 가성비 때문에 구매한다는 생각이 강해. 난 무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도대체 K9 자주포가 얼마나 대단한 무기길래 다들 수조 원을 들여 구입하고 있는 거야? 전문가 있으면 알려줘.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구입하기 위해 수뇌부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정세가 정세인 만큼 지금 돈 1억은 그야말로 한국 무기를 사기 위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외에도 인도나 사우디 등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 수입 관련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상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생각보다 한국은 전차와 자주포뿐만 아니라 권총과 소총 그리고 탄약과 포탄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무기를 수출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무기는 바로 K9 자주포라고 할 수 있죠. 도대체 저게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인들 입장에서도 진짜 K9 자주포의 성능이 얼마나 대단한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단 자세한 스펙을 설명하기 전에 가격만 놓고 봐도 기존에 유명했던 북이나 독일의 무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속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하나의 가격은 약 4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루마니아가 함께 구매를 고려하고 있던 독일의 제식 자주포인 PZH-2000이 대략 대당 160억 정도니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미국의 자주곡사포 M109의 경우 240억 원이 남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M109 하나를 살 가격으로 K9 자주포 무려 6문을 구매할 수 있으니 당연히 K9 자주포의 판매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생필품이면 모르겠지만 나라와 국민의 안보가 달려있는 무기를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구매할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K9 자주포의 경우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55mm 52 구경장 장포신을 채택하고 있어 최대 사거리가 무려 40km를 넘어가고 있으며 고폭탄의 포갑과 파편까지 막을 수 있는 방어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주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속도 역시 미국과 독일의 모델을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총 중량은 47톤이고 탑승 인원은 5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속도 60km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15초 이내 3발이 발사 가능한 급속 발사속도도 보유하고 있죠. 믿을 수 없겠지만 가격도 저렴한데 성능까지 다른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고 있으니 무기 보충의 하류가 시급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수출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다 합니다. 미군의 탄피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던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세계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자주포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한국인으로서 뿌듯하기도 하고 또 여전히 믿겨지지 않기도 하는데요. 폴란드를 통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그렇지 이미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에서 왕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폴란드 등 전 세계 천여 문을 넘게 수출하며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시장의 절반 정도를 장악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폴란드 수출 물량이 더해지면 점유율은 68%까지 오릅니다. 자주포의 단순 스펙도 스펙이지만 무엇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 상황에서 대부분의 무기들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이 무기 구입을 원하는 국가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육군은 총 1170문의 K9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자주포 현황을 보게 되면 미국 M109 자주포 2239문, 러시아 2S19 자주포 1733문, 중국 PLZ-45 자주포 1062문 정도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넓은 땅을 가진 나라들과도 견줄 수 있는 상당한 양의 자주포를 한국에서는 실전 운용 중인 것입니다. 특히 K9 자주포가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북한의 선제 공격에 즉각 응수한 것도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아무래도 수입을 하려고 실사를 하러 여러 국가의 관계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실제로 한국의 군인들이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그래서인지 K9 자주포를 구매한 나라들은 대부분 추가 구입을 원한다는 것인데요. 최근 에스토니아 군 당국은 2018년 K9 자주포 12문 도입에 이어 지상군 전력 강화 차원에서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현지 공영방송 에어와의 인터뷰에서 K9 자주포 12문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에스토니아 방위군의 선봉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에스토니아가 추가 도입을 추진하는 건 결국 군사력 강화에 K9 자주포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앨런 레이드마 FJ 보병여단 포병대대 사령관은 한국의 무기 시스템은 기존의 견인과 이동식 포병 무기 시스템에 추가된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의 전투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 인도 역시 고산지대이자 중북군과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K9 자주포를 배치한 이후 100문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위협 증가에 대응할 방안으로 제일 먼저 K9 자주포를 추가로 사들이게 된 것이죠. 이미 300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한 바 있는 인도군은 라다크에서의 성능 평가가 입증되자 중국 제압용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K9 자주포와 항상 쌍둥이처럼 같이 거론되는 무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K2 전차입니다. 일명 흑표 전차라고도 불리는 K2 전차는 미국의 에이브럼스 M1A2,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그 판도는 바뀌기 시작했죠. 그만큼 외국에서는 한국이라면 일상생활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산악지형인 한국에 맞춰 제작됐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격 목표 자동 추적과 피하 식별 장치 등 한국이 자랑하는 첨단 시스템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어 한국 무기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은 웬만하면 구입 목록에 올려놓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문가들과 K2 전차를 구입해 실전에 배치 중인 국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에이브람스 등 경쟁 모델들에 비해 높은 성능을 갖추고 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 처음 K2 전차가 언론에 공개됐을 때 단순 수치만 비교하더라도
미국이나 독일의 전차보다 높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무기라는 게 아무래도 실전에서 막상 사용하면 단순 수치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만큼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들도 많기 때문이죠. 게다가 2008년 한국의 방산산업은 지금과는 달리 그 누구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실전에서의 데이터가 쌈이자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세계 최정상급 전차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그러자 K9 자주포와 마찬가지로 K2 흑표 전차의 구입 요청 역시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K2 전차는 폴란드에 이어 노르웨이 방산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폴란드 추가 수출까지 연내 구체화될 전망인데요. 현대로템이 노르웨이에 공급하는 K2 전차 초도 물량은 폴란드 1차 물량보다 조금 작은 3조 원 규모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무기들은 수조 원의 규모가 보통일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커진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전차를 공급하는 수주 경쟁은 올해 초부터 이어졌었는데요. 아직까지 K2 전차를 의심하고 있던 외국인들은 K2 흑표 전차와 독일 KMW 레오파드 전차가 치룬 통계 시험 평가에서 K2 전차가 독일의 전차를 누르고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의심을 거둘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현대로템이 연내 수주에 공들인 프로젝트가 2건 있는데 하나는 최대 800대 규모에 달하는 폴란드 추가 수출이고 또 하나가 바로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건이었죠. 두 계약을 합친 수주 규모는 무려 약 20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한국의 무기가 뛰어난 실전 활용성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었던 성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동안 말만 많고 이렇다 할 액션이 없어 우리 국민들의 애를 태웠던 호주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 한국의 레드백이 유력하다는 소식입니다. 랜드 400페이지 3의 우선 협상자로 한국을 선정할 것이라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역대급입니다. 교체 수가 무려 460대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큰 사업이다 보니 정작 물어본 국회의원이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함부로 말하냐며 식겁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첨단 방산 무기가 다시 한번 수출 대박을 달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 장갑차 도입을 고심하는 나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실적으로 쓰거나 호주 수출 물량에 맞춰 우리 육군의 장갑차를 교체하는 대대적인 교체 사업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뛰어난 장갑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차기 장갑차 도입 사업의 전망은 아주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호주가 사용하는 장갑차와 비슷한 성능을 가진 러시아의 BMP 장갑차들이 별것 아닌 공격에도 폭죽처럼 파괴되면서 전차 뒤에 있는 장갑차라 할지라도 충분한 장갑과 각종 방호체계 그리고 강력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됐는데요.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차기 장갑차는 단순히 설계와 장비의 성능만 달라졌던 지난 수십 년간의 장갑차 개발과 달리 새로운 구동체계를 통해 현 세대를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인 장갑차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개발되는 기술 중 이름만 들으면 뭐가 뭔지 감도 안 잡히는 이 최신 장비들 중 상당수가 이미 다른 국산 방산 무기에 적용됐거나 개발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문제지 만들려 하면 언제든지 한국의 차기 장갑차는 레드백을 뛰어넘는 장갑차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기술을 100% 적용했을 때 나올 차세대 보병전 투차의 성능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면 우리가 꿈의 장갑차라고 생각했던 레드백을 압살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호주 사업에서 레드백 수출이 미칠 파급과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보병전 투차의 성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AS-21 레드백 보병전 투차가 호주의 랜드 400페이지 3 사업에서 독일의 KF-41 링스와 맞붙은 지 어느덧 수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만든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독일을 이기냐는 비아냥을 들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유리해지는 레드백 장갑차를 보며 많은 우리 국민이 레드백 장갑차의 호주 수출을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우선 올해에는 반드시 나온다던 최종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5월 16일 호주 정부가 사이버 보안 등 다른 국방 분야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랜드 400 사업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두 대도 아니고 무려 100여 대를 감축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레드백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들이 사라졌고 한국이 아무리 무기를 잘 만들어봐야 한계가 뻔하다는 자주 섞인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 거래가 성사된 것입니다. 폴란드가 1000대의 K 전차와 672대의 K 구자주포 그리고 48대의 FA-52 포함된 19조 원 계약에 사인하면서 한국이 탑5 방산 수출국을 눈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반전되자 많은 이들이 크게 환호했는데요. 호주 육군 역시 한국의 제조 능력에 감탄하고 있으며 레드백을 아주 절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일이 우세하다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사실 현재의 독일은 장갑차를 생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하게 제조업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우주가 한국을 우수한 협상 대상자로 꼽은 것입니다. 그리고 레드백을 더욱 원하는 이유는 호주의 에밀리쌈 때문인데요. 에밀리쌈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 개발되고 양산된 보병 수송차로 전장 4.9m, 전폭 2.7m, 정보 2.8m, 차체 중량 12.3톤인 강력 수송 장갑차 L입니다.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장갑으로 7.62mm 기관총을 방어할 수 있어서 당시로서는 꽤 쓸만한 장갑차였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는 전쟁기념관에서나 볼 수 있는 역사 속 장비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호주군에서는 아직 이 장비가 현역입니다. 그 이유는 오랜 평화로 인해 꾸준히 군비를 줄였기 때문인데요. 사실 호주가 군대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 위주로 군을 운용하면서 평화유지군, 같이 외교적인 활동에 쓸 전력만 정비하며 전면전에 쓸 장비들에 투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10년대부터 시진핑 주석의 집권한 중국이 갑자기 1대1론이 전람 외교니 떠들며 태평양의 평화를 깨버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호주는 부랴부랴 재군비가 시작됐고 에밀리쌈 장갑차를 기관포탄을 맞고 적 전차도 공격할 수 있는 고성능 보병전 투차로 교체하는 랜드 400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에밀리쌈을 전량 퇴역시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호주는 랜드 400의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레드백 장갑차 도입에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 폴란드 사태로 독일의 낮은 생산력이 드러난 덕이 매우 큽니다. 독일 현지의 뉴스에 따르면 최근 호주와 독일 정상이 만나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호주가 독일에게 복서 장갑차를 수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무리 독일이 망했어도 자기들이 판 장갑차를 자기들이 수입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독일 국민들이 좋아할 리 없을 것이라고 모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 내용들이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댓글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 호주라도 끌어들여 장갑차를 구하자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이는 그만큼 지금 독일의 방산 역량이 처참히 붕괴됐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이 회담으로 인해 호주 육군 상층부에서 한국의 레드백으로 선택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독일의 링스가 된다면 호주는 심각해집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재군비로 인해 무기 공급이 지연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호주 육군이 가뜩이나 오래된 에밀리쌈 장갑차를 더 사용해야 해서 칠순잔치를 열어야 할 판이 됩니다. 호주 육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바로 공급받을 수 있는 AS-21 레드백을 채택해 사업을 감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호주는 우크라이나에 수십여 대의 장갑차와 장갑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인 상황인데 이를 고려할 때 호주가 레드백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이라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부터 에밀리쌈보다 우수한 국산 K200 장갑차를 대량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현재도 국군의 발을 책임지는 장갑차 중 상당수가 바로 이 K200입니다. K806, 808 에코 장갑차, K151 현마, 중형 표준 차량 등 신형 차량의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고 일선 기계화 여단에는
K-21 보병 전투차가 배치되어 있으나 현마와 백호는 약하고 K-21은 수가 너무 적습니다. 이 때문에 육군의 병력 수송 장갑차를 최신 보병 전투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21을 레드백 사양으로 개량한 K-21 강어형 AS-21 레드백 장갑차의 직도입 AS-21 레드백 개발에서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차세대 보병 전투차 개발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호주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 한국의 레드백이 무선 협상 대상자로 떠오르면서 우리의 사업에도 금전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각기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는 레드백 직도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주가 레드백을 생산할 때 한국 역시 레드백을 생산하자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레드백의 도입 단가를 낮추고 생산량을 늘려 국군의 현대화를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준비된 실적을 바탕으로 미국이 수천 대의 M2 브래들리 장갑차를 교체하기 위해 추진 중인 54조 원 규모의 옴프 사업에 내세우기도 좋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레드백보다 나은 장갑차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역량이라면 레드백을 뛰어넘는 궁극의 장갑차를 만들 수 있으니 중국이나 일본이 깜짝거릴 생각도 못할 게임 체인저급 보병 전투차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그런데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괴물 장갑차를 만들 만한 사기적인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내로 한국은 2026년까지 차륜형 장갑차에 연료전지를 탑재해 전기 추진을 시험하고 대전 자전 ECM, 적외선 레이더 추적 미사일에 대한 교란, 각종 물리 위협에 대한 복합 방어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2021년, 2022년에 시작돼서 2020년대 중반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지금 장갑차 개발을 결정하면 2030년 이전까지 시제품을 개발하고 2030년대부터 양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생한 차세대 보병전 투차의 스펙이 어마무시합니다. 우선 장갑 수준은 레드백 이상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레드백이 쓰는 고무궤도, 사방을 증강현실로 파악할 수 있는 아이언 비전 등 각종 센서도 당면이 탑재됩니다. 오히려 복합 능동 방어로 더 강화되는데요. 먼저 레드백에 탑재되는 아이언 피스트를 국산화하기 위해 아이언 피스트가 사용하는 전방 즉속 파편탄두 다임 체계의 개발이 한창입니다. 그것도 그냥 미사일만 막는 게 아니라 배회 폭탄이나 드론이 발사한 공대지 미사일 혹은 드론 그 자체를 파괴하기 위해 하드킬 체계의 고각을 높이고 무인기에 대한 재밍 능력까지 포함됩니다. 즉 장갑차가 비행기나 드론이 쏜 미사일까지 맞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재밍만으론 제블린이나 현궁 같은 적외선 추적 기능과 상부 공격 능력을 갖춘 대전차 미사일을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갑 차량에서는 황동 같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적외선, 가시광선, 레이더를 복합 차단하는 다양형 연막탄을 썼습니다. 그러나 연막탄은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공기에서 미사일을 교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치 더크를 탑재할 계획인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수리온에 탑재된 더크만으로도 현궁을 재밍하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 여기에 레이저로 상대를 조준하는 레이저 추적을 감지할 수 있는 레이저 경보장치 LWR이 추가된다면 이론상 무적의 방어 체계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은 이 LWR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카프이 개발 과정에서 거의 완성된 40mm 포를 탑재한다면 철갑탄을 사용했을 때 북한판 T-62 천마호 같은 2세대 전차를 정면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측면 공격만 가능한 K-21에서 크게 개선된 성능인데요. 한마디로 계획대로 개발이 이뤄질 경우 한국의 차세대 보병 전투차는 현존하는 구식 전차를 때려잡고 미사일을 방어하며 전자전도 견디는 무적의 방패가 됩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장갑차를 지금 한국이 계획하고 있습니다.